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남현수님의 아들아 에미는 이렇게 살았단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담양 대밭 및 큰 집의 귀한 딸. 옛날에는 양반 상농 구별이 심했지요. 이 사람의 부락은 의령남 씨와 광산김 씨 두 성바지만 사는 양반 동네였지요. 용천이 흐르는 넓은 논을 끼고 있는 마을로 대나무가 많은 동네입니다. 우리 집 대나무밭만 2,000평이 넘었지요. 늘 대바람 소리를 듣고 살았지요. 대숲 사이로 걷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지요. 그러다 제대로 못 올라간 죽순을 끊어서 가져가면 어머니가 삶아서 나물을 만들어 먹었으니 말하자면 생금밭이었지요. 외할아버지 쪽에선 친구분 김만수 씨가 부자고 친정 쪽에선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였지요. 우리 전답 안 낀 곳이 없었고 우리 전답 안 빌어먹은 사람이 없었어요. 둥글게 너른 논을 끼고 앉은 마을이었지요. 대밭 밑에 가장 높고 큰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집이지요. 그런데 재산 많은 할아버지가 20대에 25세 된 할머니를 혼자 남겨놓고 돌아가셨지요. 아버지 한 분 낳고 할머니가 청산 과부가 된 거지요. 아무리 젊어 혼자 되어도 양반집에서는 재혼을 못하고 수절하고 살아야 했지요. 옛날에 재산이 많은 집을 만석군, 천석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 집에 할아버지 형제분도 없는 데다 아버지마저 독신이었으니 살림은 할머니 혼자 꾸려가야 했지요.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도맡아야 했으니 쉬운 노릇은 아니었겠지요. 그런 할머니인지라 고집도 있고 강단이 있어서 남자 못지 않았답니다. 옛날에 재산 있는 집에는 하인도 있고 머슴도 큰 머슴 작은 머슴을 두고 살았지요. 부엌일 거들어주고 밥 얻어먹는 사람도 많았지요. 사랑방엔 동네 어른들이 늘 거처했고 머슴들 방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만 가지 음식 만들어서 술에다 밥에다 마냥 차려내며 벅적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서 너무 적적해서 손자가 보고 싶었나 보죠. 그때 아버지 나이 13살인데 결혼을 시키고 싶었대요. 중매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우리 집을 드나들었는데 온 마을 어른들이 다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 혼인 문제가 큰일이었답니다. 다행히 좋은 가문에서 혼처가 나왔지요. 곤배 정씨 가문에 교수가 있는데 아버님이 한약방을 하고 형제는 단 3남매인데 오라버니도 따로 한약방을 하는 집안이었대요. 언니는 결혼을 했고 당사자는 막내라 집에선 별로 서둘지 않고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때 어머니 나이는 17살이었대요. 당시만 해도 나이 많은 교수와 나이 적은 신랑감이 더러 결혼을 했던가 보지요. 양쪽 다 혼처가 마음에 들었고 우리 할머니는 교수가 관연해 후손을 빨리 볼 조바심에 더 서둘렀나 봐요. 그래서 혼사가 이루어져 곧 결혼을 시켰답니다. 혼례는 울렸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어린데다가 할머니께서 너무 금이야 오기야 기른 탓에 항상 할머니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저녁에도 할머니하고 같이 잤으니 부부가 무엇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러니 아버지 19돼서야 내가 태어난 게지요. 태어나자마자 젖만 어머니가 먹이고 마냥 할머니가 몸에 붙여 키우셨답니다. 밤낮을 업고 다니면서 그 낙으로 사셨다지요.
맞이로 태어난 것도 행운이었고 여자애라도 마냥 귀여워해주는 할머니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소 잡는 사람들이나 소고기 만지는 사람들을 하시했지요. 말도 항상 낮추어서 하소하고 그랬지요. 우리 집에선 3일 만에 한 번씩 소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담양읍내 쇠장에서 소를 잡아서는 맛있고 좋은 고기 부위와 양, 간 등을 광주리에 담아 3km 되는 거리를 꼭 이고 오지요. 살코기는 장조림하고 양은 국거리하고 간은 삶아서 소금 찍어 먹고요. 3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했지요. 지금이야 소고기를 아무 때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시골 마을집에서 3일에 한 번씩 싱싱한 소고기 잔치가 열렸으니 그 위세가 대단했지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어린 나에게도 꼭 아시라고 불렀지요. 그러면 나는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곤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지요. 할머니는 꼭 나를 무릎에다 앉히고 밥숟갈에 고기 얹어서 떠먹여 주셨지요.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등에 업어보지 못했답니다. 동네 나가면 내 볼때기 안 때려본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예뻐서라기보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겠지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큰 뽕나무밭도 있으니까 누에를 많이 키웠지요. 그 누에꼬치로 손수 실 뽑아 명주 배를 메고 짜고 해 입었습니다. 아버지도 마냥 다듬어서 명주 배옷만 입고 살고 나에게도 빨강, 파랑, 노랑물로 염색해 몇 벌씩 만들어 갈아입히고 그랬지요. 마당 여러 빨랫줄에 염색한 명주배가 가득 널리고 바람에 펄럭이기라도 하면 우리 집은 마치 딴 세상처럼 느껴지고 신이 났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다듬이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지요. 명주 옷은 다짐이질해서 입어야 하니까요. 조심조심 염색물 들이듯 마냥 날 보물로 알고 곱게 입혀서 길렀지요. 그러다가 나이 6살이 되어 읍에 있는 유치원을 가게 되었지요. 거리가 한 3km쯤 되지요. 그 거리를 할머니가 꼭 업고 가면서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가곤 했지요. 할머니는 1년을 하루같이 유치원 문에 날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파할 시간 되면 꼭 다시 와 데리고 가지요. 모두가 그 정성에 놀라고 감탄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심지어 비가 올 땐 머슴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하시며 할머니가 직접 업고 머슴들이 우산을 받쳐 들고서 그 먼 거리를 다니셨답니다. 비가 오면 마을 앞 물레방아가 있는 개울이 넘치지요. 그러면 나를 업은 할머니를 머슴들이 부축해서 건넜을 정도이지요. 할머니에게는 그게 바람 불고 눈이 와도 달라질 수가 없는 일과였지요. 우리 유치원 학예회가 있으면 할머니는 내 옷을 몇 벌씩 만들었지요. 무용에 소질이 있는 내가 몇 차례씩 순서에 나가게 되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너무나도 좋아하셨지요. 집에 돌아와 우물가에 앉아서 내 자랑 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었죠. 부엌일하는 사람들이나 하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 들어야 했답니다. 밑으로 동생들이 태어나도 그들을 그렇게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손자는 치사랑이라는 말이 맞나 보죠. 그러다가 남동생이 태어나서 자라다 9살에 죽고 둘째 남자애도 그만 3살에 죽어 딸만 넷이서 자랐지요. 내가 특별하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남자 형제가 없어서인지 우애가 특별한 자매들이었지요. 그때가 외정 시절이었으니까요. 농사 적게 지은 사람들은 홀대 밑에 떨어지는 것을 먹었지요. 공출로 다 가져가니까요. 그들은 대개 잡곡이나 상수리, 도토리를 따다 죽 끓여 먹고 쌀밥이라고는 잔칫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이나 되어야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별미로 말이지요.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우리 집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건불만 가지고도 먹고 살았지요. 도리깨로 두드려서라도 남은 것이 많았고 또 남은 쌀은 땅을 파 항아리를 묻고 그 속에 넣어두고 꺼내다 먹으며 살았지요. 외놈들이 창을 가지고 다니며 찔러보고 다니기 때문에 밤이면 몰래 꺼내다 먹곤 했습니다. 녹그릇도 일부는 그놈들 주고 일부는 땅에 묻었어요. 거느리는 하인들이 많아서 여자 하인들이 밥그릇을 닦으면 하루 종일 닦아야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당에 감이 한 번 열리면 한 접이 100개인데 10접씩 열리고 앵두를 한 항아리씩 땄어요. 큰 배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는데 온 마을 사람이 다 갖다 먹었지요. 나주 배는 자잘하지만 우리 집 배는 조선배라 나무가 컸지요. 우리 목화밭이 동네 한가운데 있었어요. 논도 다 평논이고 문전 옥답이었어요. 먼데 있는 것은 다 소작 주었지요. 나는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쌀밥도 잘 안 먹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니 식사 때가 되면 할머니하고 마냥 싸웠지요. 밥상 들어오면 나는 방을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붙들고 먹여줄 때도 입을 떼지 않거나 몸부림치기도 하였지요. 하도 먹지 않으니까 내 손에 밥을 들리고 일부러 식구 많은 집에 데리고 다니셨지요. 남들 먹는 것 보고 함께 먹으라고요. 매사가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등에 업혀 유치원을 2년 동안 다녔지요. 그런데 8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들어가려는데 그만 기한을 넘겨 입학을 못하고 말았지요. 외놈들의 규칙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할 수 없이 예배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다니는데 이번에는 외놈들이 교회 유치원을 폐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들어가야 했던 읍내 동국민학교 2학년으로 전학이 되었지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 추워서 달달 떨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꼭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양말도 버선도 못 신고 게다를 신고 살았지요. 고무신도 신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발이 오리발이 되어 쓰러지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그 신을 왜 신어야 하는지 몰랐지요.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이 게다 신는 게 익숙해져야 했지요. 그렇게 국민학교를 다닌 겁니다. 게다가 우리말도 할 수 없고요. 교사들도 대다수 외놈들이었지요. 우리말은 숨어서나 한 자리씩 하고 살았지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할머니도 일본말을 잘 할 수는 없지요. 우리말은 물론 한자도 쓰지 못하고 일본어만 하면서 산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었지요. 나 역시 우리 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읽을 줄은 알아도 쓰는 데는 맞춤법이 서툴지요. 그냥 대중 잡아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내 명성이 있었지요. 일본어를 잘해서 상장도 타고 각 기관에 심부름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요.
그러나 반에서 급장인데 누구도 만만하게 대하지 못했지요. 거기다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일개 군 국민학교라 한 반에 70명, 65명씩이고 한 학년에 2반씩이었으니까 학생 수가 1000여 명에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아무개 하고 내 이름을 대면 고학년들까지도 다 알아주었으니까 자부심이 꽤나 있었지요. 같은 반에 경쟁자가 있었지요. 나이는 나보다 1살 아래인데 참 착했습니다. 성격도 유순하고 인물도 예쁘고요. 그래서 둘이 콤비가 되었지요. 서로 경쟁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항상 나 다음 2번째였지요. 그의 아버지가 작은 집을 거느리고 살아 버림받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지요. 그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랬네요. 그의 어머니가 나를 너무도 예뻐했지요. 자기 딸과 잘 지내니까요. 그러나 성적이 나보다 항상 떨어지니까 나를 또 항상 부러워하셨지요. 자기 딸은 항상 부급장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종종 생각납니다.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 학창 때 서로 좋아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요. 우정을 간직해 본 것은 그때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옛날 여자들은 친구가 없지요. 결혼하고 나면 그만이지 않아요. 시험 때가 되면 초저녁잠이 많은 나는 한숨 자고서 공부하기 위해 머리 위에 늘 등잔과 성냥을 두고 자지요. 자정이 넘어 일단 잠이 깨면 그때부터 날이 새도록 공부합니다. 때로 달이 밝으면 하인들마저 다 잠이 든 고요한 마당에 나가 달을 보며 생각했지요. 나는 꼭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당시 내게 세상이란 집과 학교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선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일이 없지요. 시험을 보면 꼭 100점이 아니면 98점이 고정이었지요. 그때는 통신표에 갑을병으로 표시했어요. 항상 내 통신표에는 갑이 올라왔었지요. 시험지나 통신표를 들고 집으로 갈 때는 발걸음이 날듯하지요. 2학년 때 전학간 이후로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급장을 했습니다. 외정 때 그놈들은 운동회를 좋아했지요. 1년이면 2-3번씩 했으니까요. 운동회도 내겐 내 재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잔치 기분에 빠지지요. 왜냐하면 운동회를 위해 전체 학생이 무용 연습을 할 때면 꼭 내가 먼저 배워 단 위에 올라가서 시범을 보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따라서 했답니다. 그렇게 곧잘 조교 노릇을 했지요. 몇 학년 몇 반에 누구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도 다 알아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느덧 6학년을 마치고 상급 학교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지요. 그때 시골에서는 전주사범과 공주사범 외엔 진학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지요. 너무나도 머리가 좋으셨답니다. 한시도 잘 짓고 학자라는 말 듣고 살았지요. 군수 출마도 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닮았는지 난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에 자신이 있고 또 선생이 되려니 사범학교에 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요. 슬픈 인생의 서막. 우리 집안에 나와 동갑장이 아저씨가 한 분 있었지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요.
같이 졸업해서 아저씨는 전주사범을 지원하고 나는 공주사범을 지원했습니다. 남자는 전주사범으로, 여자는 공주사범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외정 때 형편들이 어려워서 한 부락에 국민학교도 2~3명 정도밖에 못 다녔지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 아저씨와 나 둘만이 상급 학교를 지원한 셈입니다. 지원서를 내고 시험을 기다리는 마음은 차라리 행복했습니다. 합격은 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저씨는 큰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치셨죠. 그러나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상급학교 가는 학생이 별로 없어 전주사범에 무난히 합격했지요. 그러나 졸업하고도 관운이 없어서인지 국민학교 교사도 못하고 불황일이나 보고 이장이나 하고 그러다가 단명에 60대에 아쉽게도 세상을 떴지요. 그런데 공주사범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는 나에게 결국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날 콱 틀어잡고 울고불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지요. 내가 집 떠나는 것을 반대하시더니 끝내 높은 마루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몸부림을 하시는 거지요. 너 보내고 나는 못 산다. 객지에다 널 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였지요. 설마 했지만 막상 시험 보러 가는 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지요. 그래도 손녀의 앞길을 막지는 않으시리라 못 이긴 채 보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지요. 재산 많고 혼자 사는 분이라 그 유세가 정말 대단해서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오셔서 나를 타이르고 말리는 거지요. 아무도 내 편은 없었지요. 당연히 시험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우수하게 합격했을 텐데.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했지요. 정말이지. 사범학교 나와 국민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피아노 치는 선생님, 그게 꿈이었지요. 옛날에는 풍금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교장 선생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결혼 같은 것은 생각도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몇 날 며칠 밥을 굶어가면서 울기만 했지요. 할머니가 평생 원망스러웠지요. 물론 생각하면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요. 그 외정 때 세상이 난린데 어디 여자를 집 밖에 두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다른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풍족했던 것을 누가 시기했을까요? 겨우 10몇 살 때까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슬픈 인생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어머니 권고로 가사일을 배우기로 했지요. 할머니와는 격이 졌지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살았지요. 길쌈하는 것, 배 짜는 것, 배 매는 것, 그걸 다 배우고 배를 짜 배틀에 올리면 하루에 20자 한 패씩 짰지요. 그런 날 마을에서 들으면 우리 집에 막대기 두드리는 소리가 가득했지요. 가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지요. 그때마다 나도 말을 타고 어디론가 한없이 가고 싶더군요. 나는 무엇이든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려고 했었지요. 내 나이 16이 되니까 좋은 혼처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동경대 출신, 지소소장, 학교 교사 등등 청혼이 많이 들어왔지요.
옛날에 맞선도 못 봤지요. 중매장 애들이 양쪽에 다니면서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한 중매쟁이가 일본 동경대 출신에다 현재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는 사람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현명하게 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겼더군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바 있고 가고 싶은 상급 학교도 못 간 판이라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때는 국민학교 나온 여자가 별로 없었지요. 여자들 대부분은 집에서 가사일 배우다가 출가하지요. 그러니 공부 많이 한 남자들도 여자의 가정 환경을 보고 결혼하는 게 보통이었지요.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욱 나에게는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다 거절하고 나는 열심히 가사일을 배웠지요. 결혼을 하더라도 내 꿈을 이루고 하고 싶었기에 내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얌전해서 못하는 게 없었지요. 나는 어머니에게서 배울 것을 다 배웠지요. 그런데 그 무렵 처녀 공출을 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서둘러 시집을 보내려는 집들이 많았지요. 나는 꿈쩍도 안 하고 내 일을 했지요. 내가 일본 말을 잘하니까 각 기관에서 동네 일 보러 오면 이장이 나에게 통역을 부탁하곤 했지요. 일본 놈들은 정복이 단정하고 엄숙하지요. 그래서 그놈들만 오면 죄가 없어도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니까 할머니는 염려가 돼 벌벌 떨면서도 내 손을 붙잡고 같이 다니셨지요. 통역뿐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집, 의복이나 음식 만드는 일에 손을 거들었고요. 못하는 것 없이 다 배웠으니까요. 그 당시엔 집에서 술도 만들어서 썼지요. 외놈들에게 들키면 영창에 가지만요. 모르게 깊은 곳에 감추었다가 썼지요. 양주는 마음대로 먹지만 비싸고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으니까 대개 막걸리를 모르게 만들어서 먹었네요. 막걸리도 사람 성질 따라 달리되지요. 밥을 시루에다 쪄서 식힌 다음 누룩과 섞어서 항아리에 담지요. 그러고 나서 따뜻하게 이불로 싸둡니다. 사흘이면 부글부글 괴지요. 술이 맛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얼른 괴지 않고 맛도 없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술을 담그면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맛 좋은 술이 완성됐지요. 모두들 내가 담근 술이 맛있다고 했어요. 시집도 안 간 새파란 처녀가 담근 술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했지요. 어머니 솜씨가 그만큼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혼인이나 회가변 같은 대사 치르는 집에서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내게 기별을 하곤 했지요. 술항아리 담고 달라고 말이지요. 그런 취미로 하루하루 지나다가 담양군 내에 교사 양성소가 생겼습니다. 제겐 좋은 기회였어요. 놓칠 수가 없었지요. 거기 들어가는 게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입학하여 과정을 마친 다음에 모 국민학교 교사로 가게 되었지요. 학교가 나의 세상이었으며 집이었어요. 사범대 나온 것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교사 노릇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내게 저학년 가르치기는 일도 아니지요. 실력 있는 선생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음악 시간입니다. 피아노를 못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그땐 사범학교 출신이라야 피아노를 쳐볼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학교 음악 선생이 외가 쪽으로 아주 남은 아니어서 많이 도와주더군요. 꼭 하고 싶은 과목이 바로 음악이었는데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요. 수업이 파하고 치지 못하는 피아노가 교실 한쪽에 놓여 있으면 속으로 울곤 했지요. 그러다가 22살에 그만 6.25가 터졌지요. 이제 좀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씻길 무렵인데 전쟁이나 내 인생은 또 한 번 알 수 없는 운명의 센 바람을 맞은 셈이지요. 학교는 이내 문을 닫고 나도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마을에 가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 동네엔 여러 성바지가 많이 모여 살았는데 형편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공산당으로 변해가지고 온 부락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평소 조금이라도 감정 있는 사람들은 얼씨구 이때다 하고 데려다가 치고 두들기고 한 집에 몇 명씩 데려다 죽이고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무서워 눈도 못 맞추고 살 형편이니 얼마 전에 세상이 아니었지요. 어느 집은 평소에 인심을 못 얻어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지요.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말이지요. 공산당원들이 집집이 지붕이나 마루, 좀 음침한 데는 다 창으로 찌르고 다니며 집문서나 귀중품 같은 것을 찾느라 난리치고 다녔지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섭더군요. 직장 생활한 사람은 데려다가 다 조사하고 불악에서 유지 노릇하던 사람도 다 가둬놓았지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데려다가 사물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직장 생활을 한 엘리트인데 왜 피난을 안 갔냐며 데려다 가슴에 총대를 대고 포악질을 하는데 이대로 죽는가 싶었지요. 그나마 인심을 잃지 않아서 위원장 마누라가 와서 풀어주었지요. 나는 신성한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서 마음을 놓고 걱정도 안 했는데 그런 곤욕을 당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거지요. 총대 끝이 가슴을 찌를 때는 정말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북한군이 쫓겨 올라가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관계당국의 요청으로 나는 면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지요. 새로운 공부를 하듯 나는 또 열심히 면사무소 일을 보았지요. 그러나 여자 나이 20세가 넘으니 사방에서 집적거리고 주위 사람들은 결혼하라고 야단이 났지요. 세상이 그렇게 한번 뒤집혔는데도 나는 변함이 없었어요. 결혼을 생각도 안 했지요. 지금은 좀 불확실하지만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온다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더 할 것이고 더 크고 높은 일을 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한편으론 연약한 여자의 몸이라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요. 정말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동경대 출신 얌전하고 현명하게 생겼고 인자하게 생긴 그분하고 결혼했었어야죠. 그랬다면 이후 고생도 불행도 없었을 거고 갖은 수모도 당하지 않고 한 세상을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나의 운명이 그런 좋은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내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아쉽게 남아있던 그분은 후에 학교 교장으로 퇴직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분하고 결혼했다면 이런 흉한 인생 안 살고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도 알고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너무나 기박히고 서러운 운명을 타고났나 봐요. 그래도 면사무소에 다니던 26살까지는 고생 모르고 호강하고 살았는데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그렇게 박절하게 예정해 주셨나 봐요. 내 고약한 운명의 배필.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 무렵이었지요.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 나보다 몇 살 위지요. 별로 내왕도 없고 서로 만나면 아는 체나 하는 정도인데다 그분 남편이 우리와 사상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남편이 6.25 후 입산해서 나중에 학살당하고 혼자 살면서 마을 초입 도로변에서 담배 소매 가게를 하는 여자였네요. 어느 날 퇴근해 집에서 어머니 일하시는 걸 도와주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 들어서더군요. 차림새도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약간 수선을 떨면서 말이지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좋은 혼처가 있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여자가 무식하니까 하는 말이 중학교도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 중학교가 있었습니까?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그 남자 둘째 형님은 담양경찰서에서 격리 주임으로 근무하고 누님 한 분은 광주에서 교구사를 크게 하는데 당사자는 바로 누님 공장에서 전무로 있다고 너스레를 하고 갔지요. 별로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물론 나는 귓가에도 안 들렸지요. 나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잘 변동을 안 하지요. 깡다구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남자분 친구가 윤진 씨라고 전매서 영업부에 근무했던가 봐요. 아마도 그 여자가 담배 받으면서 내 이야기를 했나 보지요. 윤진 씨라는 분이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일이 성사되도록 꼭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니 담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품을 팔았던가 봐요. 그래서 중매를 하러 우리 집을 드나들고 그 남자에게 집까지 가르쳐 준 것이지요. 며칠 지나 석양이 붉은데 불쑥 어느 남자가 찾아왔어요. 키는 8척이나 되고 머리는 장발에다 인상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한번 얼른 쳐다보니까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고약한 인상이더군요. 얼굴이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찾아온 그 사람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나는 좀 의아했지요. 아버지는 출타하고 안 계셨습니다.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자 그 남자가 밖으로 나오며 어머니에게 다음엔 자기 형수를 보내겠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뭐냐 하고 어머니에게 항의하면서 이런 일 자체가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 해가 다시 서산에 걸쳤는데 형수 씨가 온다더니 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저녁이 다 되어서 어머니는 손님 저녁상을 차리라고 지시를 하고 저녁밥이 될 때까지 또 무슨 말인가를 그 남자와 나누는 것이었어요. 저녁상이 들어오고 할 수 없이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결혼은 안 한다고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앉아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와 버렸지요. 그 남자는 자꾸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려는 눈치였지요. 어머니는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때 우리 집에서 읍에 있는 그 남자 형님 댁까지 가려면 10리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당시엔 택시도 없고 큰일이지요. 잠깐 말을 해보니 진실성이 없고 거저 준다고 해도 안 갖고 싶은 사람인데
여자 홀리는 기술이 농후한 사람이라 그런지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저녁 내내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녁을 넘기고 끝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명색이 반명이나 하는 집에서 외간 남자가 머물고 갔다는 소문이 나면 나는 뭐가 되고 부모님, 대소가, 동네 사람들 모두 얼마나 낭패입니까? 어머니가 내 방으로 건너와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안 환경은 괜찮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어도 마음이 없습니다. 키도 8척이나 되고 인상도 한 번, 두 번 다시 볼 수 없으니 정말 죽어도 싫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뿌리쳤지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끝내 밤이 되고 외간 남자가 하룻밤 묵고 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양반이라고 소문난 집 딸인데 이미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했고 그 중매쟁이가 또 먼 친척이 되니 다음날 아침 금방 동네에 말이 났지요. 오늘 같은 세상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우습게 인연을 맺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나 죽는다고 들어 누웠어야 했는데 양반집 착한 손녀, 착한 딸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끝내 그 상황을 거부하질 못한 거지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죽고 싶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지 아무 정도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대개 친척이니 우리 집을 드나들며 말을 보태자 내가 그 사람에게 시집 가는 것은 순식간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지요. 나는 밤낮으로 울기만 했지요. 독신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렇다고 남자가 마음에 든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가 시절이 시절인지라 그 형님이 담양 경찰서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심적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도 싶지요. 며칠이 지나도록 그 남자는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울기만 했지요. 며칠 만에 좀 마음이 가라앉고 밥을 몇 술 떴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며 따라 나서라고 하더니 담양 경찰서에 근무한다는 자기 형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3일 머물다 광주로 끌고 가더군요. 힘없는 여자의 몸이지요. 이미 그때부터는 반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인사를 드리러 간다더니 그만 결혼식도 안 하고 사진만 한 장 찍고 그나마 아무 대책도 없이 자기 누님 집으로 무작정 데리고 간 거지요. 세상에 이런 도둑이 있나요? 그때부터 흐르는 눈물이 지금까지 멈출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무로 있다는 그곳은 칠판 만드는 공장이었지요. 그 사람 매부가 사장이지요. 누님 집에서도 따로 방 한 칸 마련해 주지 않았고 그냥 누님 집 구석방 한 칸에서 사는 거지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솜씨 있는 양반집에서 시집이라고 왔으니 뭘 해도 잘하려고 애썼지만 사는 게 아니지요. 몇 주 살다가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 집이었지요. 대문간에다 방 한 칸 판자 깍대기를 달아 만든 신방이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방이 있더군요. 4,000원 사글세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집안 위신만 아니었으면 그때 달아났으면 좋았는데 싶지요. 나의 운명이다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하니 미워서 그랬는지 신우님이 다 떨어진 대나무에다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김치단지 둘,
수저 2벌 담아서 머리에 이어주더군요. 그 신우님이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그런 살림살이는 그때 처음 구경했어요. 2km 되는 거리를 머리에 이고 걸었지요. 이사할 방이라고 까대기 문 열고 들어가 보니 방 가운데 조그만 항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알레미 쌀이 몇 대 담겨 있더군요. 그것은 아마도 둘째 형님인 경리 주임집에서 얻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에 신우님 눈밖에나 함께 거처하면서 신우님에게 많이도 미움을 받았던가 봐요. 알고 보니 어디서 이미 애도 하나 낳았다가 신우님 집에 맡겨 키우고 있었지요. 애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았다 신우집에 맡겨놓고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면서 나를 또 보쌈을 하듯 끌고 온 사람이니 이런 불안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우리는 시골 구석에서 양반 임내하고 여발한 듯이 살았지만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사람 너무나도 미운 짓만 하고 살아. 오죽하면 밥 먹다가 신우님이 밥그릇을 던져 그 팔에 흉터가 무섭게 있더라고요. 다 나중에 안 일이지요. 이사라고 해놓고 얼마나 울었던지 날강도 같은 사람에게 홀려가지고 기가 막힐 일이지요. 마을 친구 앞세우고 우리 친척을 중매쟁이로 엮고 엄마와 나를 속인 거지요. 공부도 많이 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친정도 잘 산다는 식으로 홀린 거지요.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 나를 잡아먹으려 했으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세상을 그만두려고도 몇 번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그런 운명을 타고나야 할 수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